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한 주간의 주요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갖는데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어제가 수능이었잖아요. 사실은 예전에는 저는 수능 볼 때 정말 수능 한파라고 해서 굉장히 추웠던 기억 나는데 어제 너무 따뜻한 거예요. 어떠셨나요? 예, 처음에 수능 날짜를 앞당기면서 수능에 이젠 춥지 않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한참 실효를 발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지구 온난화와 함께 이제 수능일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어쨌든 수험생들이 좀 따뜻하게 본인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흐뭇한 생각은 있었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얘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 수험생 두고 계신 또 학부모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차근히 잘 실력 발휘했을 거라고 또 믿고요. 또 앞으로도 또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유튜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코멘트입니다. 생생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다양한 의미를 좀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금요일에는 한 주간 벌어진 사건, 사고에서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있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생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인생을 바꿀 기회. 인생을 바꿀 기회라고요? 이거는 도대체 어떤 기회를 말하는 걸까요? 네, 구독자 62만 명을 보유한 투자 유튜버 A씨가 가상자산 투자 사기 조직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사건 경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13일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유사투자자문업체 관계자 등 총 215명을 검거했고요. 네. 그중에서 총책을 포함한 12명에 대해서는 구속 송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일당들은 일단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5,000명 정도의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내세워서 총 3,256억 원의 피해 금액을 네. 발생시켰다라고 하고요. 네. 특히 그중에서 총책의 경우 원래 투자 자문을 제공하던 유튜버였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2020년 자신이 추천했던 주식 종목에 대해서 거래가 중지되면서 큰 손실을 보게 된 투자자들이 집단적으로 환불 요청을 하게 되자 그러한 클레임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가상자산 판매를 권유하고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이 규모가 좀 상당한데요. 어떤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좀 현혹시킨 건가요? 네. 이들의 범행을 보면 굉장히 조직적이었습니다. 일단 그 총책은 자신의 회사 아래에 총 6개의 유사투자 자문법인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개의 판매법인을 설립한 뒤에 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총괄, 그리고 중간 관리자, 코인 발행팀, 그리고 시세 조정팀, DB 제공팀, 코인 판매 및 자금 세탁 등을 담당하는 총 15개의 조직을 구성을 했다라고 팀이 엄청 해요. 많이 나눠져 있네요. 예, 이처럼 체계적으로 구성된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조직원들은 저마다 유튜브 강의와 광고를 통해서 약 900만 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무차별적으로 네. 전화를 걸어서는 원금의 20배의 수익을 얻도록 해주겠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을 바꿀 기회다. 그리고 아파트를 팔아라. 그리고 아파트를 판 대금으로 대출을 받아서는 코인을 매수하라 라면서 적극적으로 현혹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조직들은 총 28개의 코인들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중에 6종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직접 발행한 코인이었다고 하고요. 그걸 통해서 해외 거래소에 상장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들이 발행한 코인의 가격은 스스로 조작을 했겠지요. 이들 조직원들은 자신들이 먼저 구매를 해서 시세 가액을 한참 띄워놓은 다음에 투자자들에게 고가에 판매하고는 자신들의 수익을 챙기는 방식을 취했는데요. 나머지 22종의 코인에 관하여서도 국내에서는 거의 정보가 없을 정도로 깡통 코인에 불과한 코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코인들에 대해서 투자를 권유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기를 칠 수 있을까 좀 놀랍기도 하고 좀 무서운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리고 정말 악질인 게 이 한 번 좀 피해를 본 분들에게 다시 접근을 하기도 했다고요. 예. 사실 사기 범죄의 대부분을 보면은 한 번 피해를 입고 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근데 이거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죠. 일단 기망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는 어떻게 벗어나기도 어렵고 자신의 돈을 변제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건데 이들 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접근을 해서는 당신이 주식과 코인 손실로 돈을 잃었다고 하면은 확실한 수익이 보장된 코인에 투자를 하라. 그럼으로써 손실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접근을 해서 속이고 또다시 새로운 코인을 판매하게 된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 일당들은 금융감독원 등 직원을 사칭한 다음에 가짜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했고요. 그 과정에서 신용대출까지 받기도 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실제로 피해자 중에서는 그들이 권유한 대로 아파트를 팔아서는 투자금을 마련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피해자는 중장년층이라고 합니다. 이 정보 소통이나 아니면 투자 수법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으니 그들이 주된 피해자 타깃이었다고 보이는데요. 많게는 12억 원까지 잃은 피해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투자금을 전부 손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에 의하면은 경찰은 지난 2월에 이 사건이 접수되고 난 다음 사건을 인지하고는 이들의 가상자산 판매 계좌 등 총 1,444개의 계좌를 분석해서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고단한 수사 방식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결과적으로 홍콩과 싱가포르를 거쳐서 호주로 도피했던 총책이 다행히 올해 5월에 검거되었고요. 그리고 총책이 소지하고 있었던 약 22개의 비트코인도 압수되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경찰은 조직이 가로챈 범죄 수익 중 총 478억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들 투자 리딩 사기 범죄가 점점 더 조직화되고 또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 따라서 비대면 투자 권유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라면 일단 사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라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경찰 분들이 정말 끈질기게 수사를 해서 이렇게 검거를 하셔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변호사님이 A씨 일당에게 좀 적용될 혐의 좀 단순해 보이지 않는데 어떤 혐의들 좀 적용될까요? 예, 일단 이들에게는 지금으로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의 혐의로 입건이 되어서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피해액이 굉장히 크다 보니 가중처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총책을 최고위로 하여서 다양한 직위와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범죄단체의 형상을 확실히 띠고 있습니다. 이런 점 봤을 때에는 범죄단체 조직죄로서 더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고요. 네. 또한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유사 투자 자문 행위를 했던 것을 봤을 때에는 별달리 등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 보았을 때는 유사 투자 자문업법 위반도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요즘에 이제 또다시 이제 좀 가상화폐 열풍이 좀 불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사건, 사고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큰 미국 대선 이슈와 함께 여러 가지 코인이 물망에 오르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비트코인도 굉장히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슈가 굉장히 많다 보면 좀 마음이 좀 들썩들썩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는데 나만 못 벌고 있는 것 네네. 같은 벼락거지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특히 부동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실 때에는 일단 제도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금융상품과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제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저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수와 구입에 나섰다가는
대부분의 전문가에게 피해 역할을 하고 투자금 손실을 하기 십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먼저 제도를 이해하시고 자산을 이해하셔야 그 다음이 수익이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일확천금을 노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엄청 그 절박한 상황을 좀 이용해서 이렇게 또 사기를 치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 사기 관련된 그런 처벌은 조금 더 중하게 좀 처벌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는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 이네요. 과연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일까요? 네,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론도 굉장히 뜨겁고요.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동덕여자대학교 측이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논의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에 분노한 학생들이 점점 과격한 시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학과 학생들에 따르면 최근 동덕여대 여대생들은 공학전환 결사 반대, 그리고 민주동덕을 지켜내라 등의 내용이 적힌 문구와 피켓을 들고는 남녀공학 전환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본관 등 대부분이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업 역시 전면 거부 중이라고 하고요. 또한 동덕여자대학교의 100주년 기념관 앞에는 근조 화환도 놓여 있다고 하고요. 또한 항의 성명을 읽는 학생들의 의견이 교내에 방송으로 계속해서 송출되는 분위기다라고 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교정 바닥에는 항의의 표시로 학생들이 벗어둔 꽈잠, 일명 꽈잠이라고 하죠. 꽈잠바가 즐비하고 있고 또 본관 앞에는 고 조용각 전 이사장의 흉상이 밀가루와 페인트 계란 등이 온통 세례를 맞고 훼손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학생들은 일명 총학생회장의 이야기 기자회견에 따르면 학교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이유로 설립이념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목표가 실현될 때까지 수업 거부와 본관 점거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학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여대를 공학으로 전환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데에는 뭐 어떤 뭐 배경이라든지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라고 보셔야겠죠. 네. 각 대학들 입장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마당에 경쟁력 강화를 고민해야 하다 보니 바로 이러한 논의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다고 합니다. 현재 일반 대학 전체 신입생 정원이 약 33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2018년부터는 태어난 아동 수 자체가 33만 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립대학 입장에서는 학생이 줄어들 것은 당연히 명약관화한 상황인데 그러한 와중에 등록금은 15년 이상 동결된 상황이다 보니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서 혁신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여대 입장에서는 여학생이 고소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여서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동덕여대 측에서는 아직 공학 전환이 이게 공식적으로 뭐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학생들이 반발하는데도 또 이유가 있겠죠. 예. 이 총학생회 측은 여성교육이라는 설립 이념을 토대로 해서 내세운 학교가 스스로 역사를 스스로 망치고 있다라는 점 먼저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아직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차별이라는 문화가 분명히 있고 특히 최근에는 여성 혐오 범죄가 즐비하고 있는 사회에서 분명히 여성의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할 공론할 장이 필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남녀공학 전환 과정에서 그 논의가 은밀히 이루어졌고 학교 측이 비민주적으로 몰래 이루어진 점, 과정과 절차가 민주적이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또한 이 지적의 대상이었습니다. 네. 아울러 그 동덕여대 총학생 회장의 그 기자회견에 따르면은 학우들이 자유롭게 인권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장소가 사라진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동덕여대에서 시위가 일단 시작이 됐는데 다른 여대로도 지금 번지고 있다고요? 예,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내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다른 여대로까지 지금 갈등이 번져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여대들이 좀 지금 예. 같이 동조하고 있나요? 예, 일단 성신여대 측은
남자 유학생들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계속 독단적으로 입시 요강이 개편되고 또 학생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외국인 남학생 입학 문제를 두고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학교 측은 성신여자대학교 측은 순수 외국인만 뽑는 학부로 남녀공학으로 가는 전초전이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이 반대 학생들의 반대 여론은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울러 동덕여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광주여대 그리고 숙명여대와 덕성여대까지도 공개 지지 성명을 내어놓거나 아니면 연대 활동으로 접어드는 등 일괄적인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동덕여대 재학생들의 시위에 졸업생까지 지금 동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 동덕여대 졸업생들이 트럭 시위를 벌인 사진이 또 이제 등장을 해서 또 그게 사진이 계속해서 퍼졌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재학생들의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졸업생까지 지금 가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 사진이군요. 그렇죠. 네. 동덕여대 졸업생들이 트럭 시위를 벌인 사진이 지금처럼 확산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트럭에는 학생들을 상대로 무력 진압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니들이 이러려고 돈을 벌었다. 기죽지 말거라 후배들아 하는 내용까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협의 없는 공학 전환의 문제에 대해서 동문들도 규탄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 기죽지마 후배들아 이렇게 또 지원을 하는 그런 트럭 시위를 하는 모습 지금 아까 사진으로 보셨는데 문제는 이제 이번 시위가 이제 겉에서 봤을 땐 또 굉장히 좀 과격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의 시위 양상이 꽈잠바를 벗어둔다거나 뿐만이 아니라 흉상에다 계란을 던지는 등의 굉장히 과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점점 젠더 갈등으로 번져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고 실제로 최근에는 한 주짓수 선수가 동덕여대에 대해서 동참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하는 지금 내용은 지금 시위가 격화되는 모습인 것인데요. 지금 계란을 던지고 동상에 그랬던 부분이 있었고 지금 저 내용은 뭔가요? 예, 좀 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네. 한 주짓수 선수는 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를 지지하는 한양여대 총학생회장의 연대문에 대해서 이 댓글로 패도되냐라는 댓글을 남기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젠더 갈등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상당히 부적절한 댓글이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댓글에 대해서는 오히려 선수가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심지어 주짓수 회에서도 이 선수에 대해서 일정 정도 경고나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갈등이 결국은 젠더 갈등으로 번져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양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급기야 이제 시위하는 학생들을 향해서 저렇게 이제 좀 부적절한 댓글, 언어적인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 이런 내용의 협박글도 또 올라오고 있다고요. 예. 이처럼 대립과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SNS에서는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라는 협박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딴 같은 시위를 하지 마라, 저승에서나 하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칼부림을 예고하는 내용의 협박글이었습니다. 13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러한 협박 관련 글에 대해서 신고를 접수를 했고요. 작성자 IP 등을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이 글의 작성자는 전날 오후에 옛 트위터 X에다가 재학생들의 시위를 언급하면서 이딴 같은 시위는 하지 말거라, 저승에서나 하라 라는 등의 글을 적으면서 또한 흉기 사진까지 올린 상황입니다. 약간 범죄의 소지도 좀 있어 보이는데 이 동덕여대 남녀 공학 전환 논란 이제 사태가 더 이상 심해져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변호사님 앞으로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면 좋을까요? 예. 무엇보다도 이념과 사상, 거대한 어젠다를 위해서 시위를 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개인의 폭력성을 수단으로 취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그러한 요구사항은 결국 사라지고 개인에게는 뼈아픈 경험만이 남기 때문인데요. 일단 폭력적인 시위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요. 아울러 그러한 시위 내용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여론이 협박이라거나 혹은 여러 가지 위협적 수단으로서 그들을 잠재우려고 한다거나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고 하는 것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네, 좀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양쪽 모두 좀 대화를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볼 텐데요. 세 번째 생생 코멘트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성추행 당하고 남편은 친구와 불륜. 네, 제가 읽으면서도 지금 제 눈을 약간 의심했던 내용인데요. 이 말도 좀 안 되는 상황이지 않나 싶은데 집들이에 온 친구 남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심지어 자신의 남편과 친구 간의 외도 정황도 포착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참 요즘에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요지경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어떤 내용인 건가요? 예, 한 제보자의 제보 사연이었습니다. 이 제보자는 자신의 친구 부부를 자신의 집으로 집들이 겸하여서 초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먼저 잠이 들고 난 다음에 초대한 부부와 그다음에 초대를 받은 부부는 다 같이 술자리를 가졌고 이 제보자는 여성인데요. 이 제보자는 술에 취해서 거실 소파에서 먼저 잠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네네. 그럼 다음 날 아침 자신의 남편이 자신을 서둘러 깨우면서 같이 홈캠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이유는 뭐냐라고 했더니 남편이 확인을 했더니 홈캠에 친구의 남편이 그 제보자를 추행한 장면이 담겨 있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즉 내용은 잠들어 있는 제보자를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그리고 옷 속에 손을 넣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는 장면이라고 해요. 네네. 바로 저 부분인데요. 네네. 심지어 촬영 후에는 홈캠에 담긴 바에 따르면 스스로 성행위를 했다라고 하죠.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황당한 일인데요. 이 홈캠에는 제보자의 남편과 그리고 저 추행을 하는 남성의 아내, 즉 제보자의 여성 친구인 거죠. 제보자 친구인 저기에서 거죠. 이제 친구 사이는 여성분들끼리 지금 친구고, 네네. 예. 제보자의 남편과 제보자의 친구가 이런 식으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포착까지 됐다고 합니다. 즉 친구는 제보자의 남편을 같은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끌고는 집안 세탁실로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왔고요. 그리고 네. 자신의 몸에 남편으로 하여금 손을 대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도 좀 적절한지는 의문인데 사건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보자는 그 사이에도 또 친구 남편이 자신의 2차 성추행까지 했다라는 걸 확인했다라고 해요. 그럼 남편은 왜 제보자에게 와서 같이 보자고 했냐? 네네네. 저는 라는 사실 부분이 지금 들으면서도 이걸 왜 같이 보자고. 그렇죠. 네. 이 제보자 남편은 사실 자신이 전날 실수한 것을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가 홈캠에 담겼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우려고 하던 중에 벼랑간 자신의 아내가, 즉 먼저 잠들었던 아내가 추행을 당하는 장면을 발견하고는 아내에게 같이 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네. 제보자에 따르면은 어찌되었든 여러 가지 가해 행위를 한 친구 부부가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며칠이 지나서야 알려주자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었다. 그리고 사과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며칠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서 그랬다라고 변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어찌되었든 제보자는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 상황이니 일단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성추행을 한 이 친구의 남편 지금 좀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 것 같은데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걸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처벌 받을 수 있겠죠? CCTV 내용을 보면은 친구의 남편이 굉장히 행동이나 여러 가지가 또렷한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여성이 잠들었던 이런 상황 인식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이처럼 아예 술에 취해서 잠든 여성에 대해서 추행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준강제 추행으로 처벌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대부분의 준강제 추행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거나 한거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 사실 자체를 진술하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 때문에 혐의 없음 처분이 자주 나오는데 네. 근데 이건 증거가 정말 그렇죠. 빼박이잖아요. 이 네. 사건 같은 경우는 빼박인 네. 증거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처벌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울러 이 CCTV 확보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는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친구와 바람을 피운 이 사연자, 이 제보자의 남편도 사실 참 어이가 없는데 이 홈캠 영상을 좀 증거로 삼아서 뭐 친구를 상대로 좀 상간녀 소송 이런 것도 진행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제보자는 자신의 친구 행위에 관하여 친구가 내 남편에게 몸에 손을 대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남편분도 잘못하신 부분이 있고 아울러 친구분도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것은 있죠. 예, 통상 상간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직 이 상황은 간음에까지 이르진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부적절하고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다 보니 이 부분은 적절한 위자료 배상 청구로 진입을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뉴스픽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김호중 결국 2년 6개월 실형입니다. 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죠. 김호중 씨 지난 13일에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징역 2년 6개월 결국 실형이 나왔네요. 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결국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6단독에서 13일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 치상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호중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김호중 씨와 같이 기소되었던 분들이 있죠. 즉 사고 은폐를 위해서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했던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 범인도피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됐었는데 이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요. 네. 아울러 함께 공범을 했던 전모 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네. 아울러 매니저 장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서 실형은 면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김호중 씨뿐만 아니라 이 매니저, 소속사 대표, 본부장까지 4명이 이제 모두 좀 처벌을 받게 됐는데 물론 이제 매니저는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만 김호중 씨가 사실 뒤늦게 음주 사실을 좀 시인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음주운전 혐의는 검찰 기소 단계에서 빠졌잖아요. 만약에 뭐 음주운전 혐의도 여기에 추가가 됐더라면 좀 형이 더 좀 중하게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된다라고 생각해서 형이 더 가중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을 정도로 음주 측정에 응하셨더라면은 그 뒷부분은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인과관계라고 보이고요. 네. 즉 어떤 말씀이냐면은 네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을 만한 사건의 전개에 있었다면은 범인도피교사나 증거인멸교사는 아예 없는 사실이었겠죠. 예, 그런 것 좀 따져봤을 때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이 됐겠습니다만 차라리 사건은 덜 처벌받는 양상으로 흐르지 않았을까라는 가정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일단은 검찰은 이제 앞서 9월에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이 사법방해를 해서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을 원래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 이제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질책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게 좀 이제 조직적인 이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 이런 부분이 좀 뭐 괘씸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좀 부분에 좀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떤가요? 예, 이 선고 현장에서 김호중 씨는 계속 손을 모으고 얼굴을 숙인 채 아래를 바라보는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피고인들에게 재판부는 이렇게 양형의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를 들이받고도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어떠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데 무책임하게 도주한 점 분명히 인정했고요. 아울러 이후에 그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다 같이 공모하여서 매니저로 하여금 허위 자수하게 한 점, 이로써 초동 수사에 혼선을 빚고 또한 경찰 수사력에 상당한 낭비를 가한 점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아울러 사건의 경위를 봤을 때에는 본부장이나 혹은 매니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자신이 있는 위치로 와서 사고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하죠. 네. 그리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막내 매니저에게 나를 대신에 자수하라라고 종용한 부분도 있었고요. 네. 이처럼 타인에게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대신 수습해주기만을 종용한 부분이 분명 지적이 되었습니다. 네네. 아울러 흔히 이야기하는 술타기 수법도 지적이 됐습니다. 자신의 매니저, 장 매니저가 자수하러 갈 때 김호중 씨는 모텔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향후 수사에 대비한 부분을 남기기 위해서 허구의 통화 내역을 남겼고 또한 모텔 입실 전에 미리 맥주를 사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 봤을 때 전반적인 태도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도 의문이고 또한 폐쇄로 CCTV에 분명히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즉 음주의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보았을 때 범행 후의 정황이 굉장히 불량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아울러 그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에 대해서도 그릇된 방식으로 가수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 그리고 범인 도피 또는 증거인멸 범행에 함께 나아가려 했던 점 분명히 보고 사법 수사를 적극 방해한 점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뒤늦게라도 범행을 인정했던 점은 좀 참작하고요. 네. 또한 그 택시 기사분이시죠. 택시 소유주인 피해자분에게 6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던 점은 그래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한다라고 해서 선고의 형량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김 씨가 사실 법원에 반성문을 이제 3차례 정도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이런 내용이 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좀 뭐 양형에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할까요? 네, 김호중 씨가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을 했었죠. 그리고 최후 진술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노력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간에서는 형량 선고가 굉장히 과중한 편이 있다, 네네, 높은 좀 편이 높은 아니냐라는 편이다. 이야기가 네.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호중 씨가 어떻게 죄를 피하려 했는지가 전 국민이 다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비록 음주운전으로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즉 측정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네. 그에 못지않은 형량을 선고해야 된다는 재판부의 결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건 사실 뭐 법조계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사실 처음에 사고를 냈을 때 바로 인정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다 이런 의견을 좀 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던데 변호사님도 뭐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사건이 이렇게까지 악화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단적으로 처음 발생한 당시에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매니저 등이 합심해서 보였던 모습, 그 당시에만 멈추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변호인 선임의 과정 모습 등등등 보았을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누구 한 명 제대로 조언해주는 분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김호중 씨 이러한 1심 선고에 불복해서 즉각 항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진행될 재판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좀 궁금해지는데 뭐 다투게 될 어떤 쟁점이라든지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일단 범행 사실은 다 시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얼만큼 양형 사유를 입증하는지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항소의 과정에 대해서도 좀 아쉬움이 있는데 아, 그래요? 선고된 날에 바로 항소장을 제출을 했단 말입니다. 아, 그날 바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네티즌들의 댓글이 좀 재밌는 글이 있었는데 네. 자수는 늦게 하더니 항소는 바로 한다라는 좀 비아냥의 글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 봤을 때 항소의 모습도 아쉬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사실 반성을 여러 차례 한다고 하면서 최후 진술에서도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선고가 떨어지기 무섭게 항소하는 모습이 과연 진정한 반성인가라는 국민적 공분을 또 일으키게 되는 상황이고요. 네. 여러 가지 변호인들께서도 같이 좀 조언을 좀 해주셔야 되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항소심에서는 얼만큼 국민적 공분이나 재판부의 네네. 양형을 잘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것이 관건인 사건이라고 보이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다 보니까 앞으로 뭐 항소심도 좀 결과를 추후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포르쉐 159km 질주 사망 사고 운전자 징역 6년입니다. 이번에도 또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이 술에 취한 채 과속 운전을 해서 사망 사고를 낸 50대 포르쉐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거 어떤 사건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예, 술에 취한 채 시속 159km의 과속 운전을 하던 중에 네. 경차를 들이받아서 경차 내에 타고 있던 여성 2명에게 사상을 발생시킨 사건이었습니다. 네. 50 사망자도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50대라고 하는데요. 전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판결 선고였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와 치상이 같이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이 기소가 되었고요. 이 남성은 포르쉐 차량 운전자였는데요. 이 남성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지난 네. 6월 27일 새벽 0시 45분경에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 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경차인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내에 있었던 운전자 여성 19세 여성이 바로 사망을 했고요. 동승자이던 19세 여성은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네. 안타까운 점은 이 동승자인 여성은 비록 생명은 건졌습니다만은 뇌손상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하죠. 이 상황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 피고인, 이 남성은 바로 즉각적으로 수사가 됐고요. 네네. 결과적으로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어요.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건? 예,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시속 50km가 제한 속도인 일반 시내 도로에서 시속 159km의 과속 운전을 해서 사고 장소에서 신호를 준수하고 있던 피해 차량을 그대로 충격했다라고 일단 밝혔고요. 네. 물론 경차인 피해 차량이 전복된 것에 이어서 피고인 자신의 차량도 차량 앞쪽이 크게 파손되는 만큼 사고 충격이 상당했다라고 하죠.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과속운전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두 청년과 가족들의 삶이 송두리째 뽑혔지만 이 듣는 선고 내용을 들었을 때 좀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네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전에 또 이런 적이 있다는 건가요? 예. 집행유예라면?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면서 네. 또한 과거 2차례 이미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상황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하죠.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하고요. 내용을 봤을 땐 다행스럽게 피해자의 가족들과는 합의를 했다라고 하니 이런 점을 총괄하여서 판결 선고 형량을 정했음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운전자가 사고 이후에 또 술타기를 하고 굉장히 또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고 하는데 뭐 어떤 해명을 내놓은 건가요? 예. 이 피고인은 이 사고로 자신의 몸도 차량에 끼었다라고 하죠. 그러자 119 대원이 그 피고인을 차량 밖으로 꺼내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네네. 그리고 병원에서 상처 봉합술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회사로 돌아가서는 자신의 직원에게 술을 사오라고 지시를 하고는 네. 직원이 사온 맥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예, 피고인의 이 추가 음주에 대해서 네네. 왜 그랬냐라고 했더니 아끼는 차량이 파손이 되자 화가 나서 마셨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했지만 굳이 직원들에게 맥주를 사오라고 지시를 한 점을 봤을 때에는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재판부의 분명한 따끔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진짜 분노를 좀 일으키게 하는 것 같은데 또 뭐 경찰의 대응이 좀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있다고요. 뭐 어떤 그 대응을 했길래? 예.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 피고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159km의 과속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피고인, 피의자가 체열로서 음주 측정을 하겠다라는 말을 하자 그 말을 듣고는
혼자서 병원으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사고 발생 시간으로부터 네네. 2시간 20여 분이 지난 뒤에서야 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죠. 하지만 그 사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을 자행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연되는 사이에 이제 술을 그 직원한테 부탁을 해서 마신 거군요. 맞습니다. 자신의 직원에게 맥주를 더 사오라라고 시킨 다음에 술을 더 마시는 수법, 일명 김호중 씨가 유행시켰던 술타기 네. 수법을 했는데요. 이로써 수사에 혼선을 주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 조사에서 왜 그랬냐라고 했을 때에는 아끼는 차량이 파손돼서 속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믿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어찌되었던 이러한 수사의 미숙함, 초동 수사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경찰청이 해당 그 수사관들에게 분명한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먼저 이런 미흡한 대처를 했던 여의 파출소 팀장에 대해서는 성실 의무 위반으로 경징계 정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했고요. 네. 아울러 이 파출소 팀원 3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격인 불문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또 어쩌다 보니 지금 뉴스픽스 첫 번째 사건도 그렇고 두 번째 사건 둘 다 이제 음주 사건이었는데 이 김호중 씨 사건 이후로 사실 전 국민이 이 음주 운전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주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고 나서는 이제 더 술을 마셔서 약간 이른바 이 술타기 수법을 이용했다. 이런 운전자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른바 이 술타기 이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죠. 예, 바로 어제였죠.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술타기 수법을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강한 여론을 반영해서 결과적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 즉 술타기 수법을 처벌한 내용이 의결되었습니다. 구체적 개정안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술타기 수법 등등의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까지는 음주 측정 거부자만을 처벌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얼른 도망가서 술을 더 마시는 경우는 네. 거부는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입법적 공백이 있었던 부분이죠. 이러한 행위를 분명히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규정한 내용을 일단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음주 측정 방해자를 거부자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즉 네. 방해자에 대해서도 거부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했고요. 네. 아울러 거부자와 마찬가지로 방해자에 대해서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또 다시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똑같이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네.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이 음주 운전 정말 이제 이 관련해서 좀 사각지대를 없애는 지금 그 법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뉴스픽스 저희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마지막 주제는 싱글맘 숨지게 한 불법 추심입니다.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이 홀로 어린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사채업자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피해자가 생전에 받은 문자들을 보면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의 좀 독촉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시죠. 예,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가 스스로 숨진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에 숨진 여성이 실은 돈을 빌렸던 불법 사채업자들을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성은 숨지기 전에 유서와 메모를 남겨두었는데요. 그 유서와 메모 중에는 사채업자들의 이름 그리고 빌린 액수 등이 다 적혀 있었다라고 하고요. 아울러 사채업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남긴 상황이어서 경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사채업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수사를 한창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채업자들은 이 여성이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그 가족과 지인들에게 모욕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라고 하고요. 네. 아울러 수시로 이 여성에게 더 과도한 내용의 추심 행위를 하면서 괴롭혀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더 경악스러운 내용은 이 여성이 빌렸던 그 사채의 내용에 따르면 네네. 그 연이율이 수천 %에 달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한 과도한 금리로 돈을 빌린 상황이어서
사실 갚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한 번 빌리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처럼 좀 말도 안 되는 지금 뭐 몇천 %를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정부가 법정 금리를 이제 최고 그 금리를 20%로 인하를 했는데 이게 사실상 불법 사금융으로 이게 넘어가면 의미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러한 불법 사채 추심 행위가 자꾸 벌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분명히 엄단하라고 지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즉 불법 채권 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 범죄임을 분명히 규정하고요.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 역량을 총동원해서 불법 채권 추심을 뿌리 뽑으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네. 지시에 따라서 우선 경찰은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특별 단속 수위를 기존보다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고요. 아울러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검찰은 불법 추심 범죄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상황인 분명히 엄중하게 인식해서 가령 악질적인 불법 추심 행위자를 구속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로 하였고요. 네. 또한 조직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불법 대부 업체라면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대검 측이 지금 방침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네. 부당하게 접근하고 계속 연락하는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할 것도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처럼 연일 수천 %의 금리로 약정을 한다거나 결국 불법 사채업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자살하는 행위까지 발생하는 걸 보면은 더 이상 사각지대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돈을 빌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그 이제 썼던 그 메모 같은 게 또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이 좀 안 좋으셨는데 그 이후에도 그런데 불법 추심이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지인들에 대한 협박 사실 불법 아닙니까? 예, 네. 돈을 빌리기 위해서 불법 대화방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돈을 빌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고스란히 피해자의 정보가 불법 사채 추심업자들에게 바로 공유가 된다고 하고요. 네. 너나 없이 돈을 빌려주겠다라며 접근해 오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일단 빌리는 순간부터는 어마어마한 추심에 노출된다고 하죠. 우리 법에서 그 채권 추심의 공정한 법률에 관한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네. 야간에 연락한다거나 혹은 채무자의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채권 추심에 관해서 연락하는 것은 분명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금지된 채권 추심 행위를 하는 것은 형사적으로 처벌되기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규정 자체는 되게 강력하게 되어 네, 있네요. 맞습니다. 공정한 채권 추심을 하라고 분명히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불법 채권 추심이 횡행하는 것을 보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사금융의 세계로 갔을 때는 법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참 규정 자체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버젓이 있는 규정들이 사실 좀 실질적인 실효성을 지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정말 벼랑 끝까지 내몰려서 지금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선택을 하는 분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만약에라도 내가 이렇게 뭐 불법 추심 관련해서 사금융을 좀 이용하게 됐다. 이런 경우에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예. 올해 기준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2,789건이라고 합니다.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전년도는 1,765건이라고 하면은 이 내용은 어마어마한 증가치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왜 알면서도 불법 채권 추심의 폐해를 알면서도 돈을 빌렸는가를 보면은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그만큼 절박하고 이제 정말 벼랑 끝까지 몰려서 그러신 걸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사실 처음 돈을 빌릴 때에는 내가 지금 돈을 100만 원 빌리면은 일주 후에는 200만 원 갚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 후에 정도면 충분히 갚을 수 있어라고 생각을 그때 하는 돼서 거죠. 이제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예. 네. 사실 이번 사건도 봤을 때는 금리가 연으로 따졌을 때는 수천 %거든요. 그걸 알면서 빌리는 사람은 없어요.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사금융에 대해서 손길을 내미는 것은 무조건 피하셔야 되는 것이고 자신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치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욕망을 스스로 자제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필요하고요. 아울러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출시 및 불법이다라고 하면 스스로 감내하시지 마시고 수사기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드립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황미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